네, 인공지능 1 기말 대체 과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와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1943년부터 1986년까지 인공지능의 이제 초기의 발전 과정을 제가 한번 자료를 좀 찾아봤고요. 공부 좀 따로 했습니다.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1986년으로 끄는 이유는 첫 번째 암흑기를 극복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결정적인 발견, 결정적인 연구라고 할까요? 결정적인 연구가 나왔던 시기라서 딱 거기까지만 끊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연대별로 진행할 건데요. 1943년입니다. 인공지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렌 맥컬럭과 월터 피즈의 그 뇌신경을 처음으로 이제 모델링했던 연구가 나옵니다. 뇌신경에서 이러한 일을 모델링을 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입력값을 주고 어떤 뇌에 있는 세포에서 결과값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최초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1949년이 되면요. 도널드 헤비의 새로운 학습 이론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함께 점화한 신경세포들은 연결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이 뉴런 사이의 새로운 시냅스의 연결이 형성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헤베 학습 이론은 신경세포가 학습에 관여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1949년이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신경세포들끼리 강하게 연결되느냐, 그래서 어떤 임계값 이상으로 강하게 연결됐을 때 출력이 일어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1956년이 됐습니다. 1956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빈 민스키라고 하는 연구자가 인공지능에 대한 선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요. 1950년대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많은 과학자들을, 많은 연구자들을 모아가지고 학회도 만들고 했던 인물입니다. 수업 때는 인공지능 용어를 사용했다라고만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마빈 민스키는 인공지능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신경망과는 다르게, 신경망에 대한 개념과는 다르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호주의로 인식을 하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논리와 기호에 의해 경우의 수 탐색과 사고 과정을 추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때 마음의 작용과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처리할 때 수행하는 기호 조작이 아주 비슷하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처럼 지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머릿속도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들을 찾아내고 우리가 컴퓨터에서 만들어낸다면 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쨌든 민스키가 등장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주장을 했고요. 굉장히 선풍적인 이제 인기를 끌게 되죠. 자, 그러다가 1958년에 프랭클린 또는 프랭크 로젠블렛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등장을 해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을 들고 나타납니다. 뉴럴 네트워크, 최초의 뉴럴 네트워크죠. 지금 저쪽에 스펠링 좀 틀렸는데요. 제출하는 PPT에는 스펠링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 앞에 1943년에 있었던 워렌 맥컬릭과 월터 피지의 뇌신경 모델, 그리고 1949년에 도널드 헵의 학습 이론,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융합해서 인공신경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중치 W123 이라고 하는 가중치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가중치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느냐 마느냐, 1과 0, 0과 1로 활성화가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런 퍼셉트론을 만들게 됐습니다. 퍼셉트론에 대한 거는 이제 이번 지난 학기 때 기본적인 개념은 공부를 했고요. 네. 자, 이제 이 퍼셉트론이 저는 그냥 이런 인공신경망 이론적인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기계장치를 직접 만들었더라고요. 영상을 찾아봤더니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퍼셉트론을 이제 광고했던 신문 뉴욕타임즈 기사가 있었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아이고 잠시 죄송합니다. 네, 여기 프랭크 로젠블렛 이름도 나와 있고요. 네,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붐이 이제 신경망에 대한 붐이 불게 되죠. 영상이 있어가지고 영상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남자의 사진과 여자의 사진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퍼셉트론의 등장으로 이제 기계가 학습한다라는 개념이 최초로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해서 다른 이제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 이게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거를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신기하더라고요. 영상은 이 정도만 보고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다. 맞군요. 자, 이 퍼셉트론의 등장 이후에 1960년에 이제 아달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의 이제 초기 모델 퍼셉트론을 조금 더 이제 수정한 거죠. 좀 더 개선시킨 버전인데요. 바로 1과 0으로 들어가는 1과 0으로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활성함수를 만들어서 활성함수에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오차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차 값이 작아지는 쪽으로 가중치를 수정하는 지금 제가 이제 경사하강법으로 공부했던 부분이죠. 이 아달린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아달린 모델을 만든 사람은 버나드 위드로 교수하고 테드 오프 제자라고 합니다. 교수 제자. 네. 그래서 리턴 값과 실제 결과 값의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가중치를 조정하는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중치가 감소하는 그런 코스트 펑션이라고 부르죠. 코스트 펑션이 최소가 되는 가중치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인공신경망이 작동한다라는 건 아달린 모델이 작동을 한다라는 거는 코스트 펑션이 최소가 되게끔 가중치를 조절하는 것,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 1969년에 대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프랭클린 로젠블렛과 그 다음에 마빈 민스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꽤 깊었나 봐요. 왜냐면 서로 전혀 다른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마빈 민스키는 기호주의로 대표됐었고 프랭크 로젠블렛은 연결주의로 주장이 된 거예요. 사실 1958년에 그 퍼셉트론의 등장 이후로 이 연결주의, 즉 로젠블렛의 연결주의가 대세가 돼서 민스키 쪽이 이제 연구비도 끊기고 이렇게 대세에서 좀 밀려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갈아서 1969년에 민스키가 그 XOR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퍼셉트론으로는 XOR을 풀 수가 없다. 왜 풀 수 없는가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잘 살펴봤으니까요.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1969년에 이 논문 이후로, 이 증명 이후로 인공지능계의 암흑기가 시작이 되죠. 특히 이제 인공신경망 쪽으로는 연구가 완전히 거의 끊기다시피 했고요.
그다음에 민스키가 주장했던 그 기호주의 쪽에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열심히 연구가 이루어집니다만 결과물이 썩 시원치 않았다. 크게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는 힘들었다라는 게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 얻을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와비닌스키가 1927년, 프랭클린 로젠블렛이 1928년인가 한 살 차이잖아요. 고등학교 1년 선후배라고 합니다. 같은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에서 다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나 봅니다. 자, 어쨌든 이 증명 이후 XOR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민스키의 증명 이후에 로젠블렛은 안타깝게도 1971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사망을 하게 됐죠. 이후에 암흑기가 옵니다만 이 암흑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고요. 1986년이 되어서야 이 암흑기가 끝을 내고 점점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약 16, 7년간 계속 암흑기였죠. 인공신경망의 부활이라고 했는데요. 데이비드 럼멜하트 교수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명해서 계속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계속 등장하게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제 등장을 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자체는 이미 1969년에 등장을 했었다. 그리고 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과 퍼셉트론의 결합이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이제 완전하게 발표를 한 게 1986년 이 두 사람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다른 신경망 연구도 하나 둘씩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나봐요. 그래서 호필드 네트워크라는 것도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신경망 연구가 호필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1984년이니까요. 1982년, 3년, 4년, 5년, 6년 이 시기가 인공신경망의 부활이 시작되는 시기다. 1986년이 결정적인 시기였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프리 힌튼은 이후에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제프리 힌튼, 그 다음에 얀 레쿤, 요슈아 벤지오 이 세 사람이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합성곱 신경망 CNN이라고 하는 합성곱 신경망을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을 실제로 상용화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합성곱 발음이 세네요. 합성곱 신경망을 발표하면서 이미지 분석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실생활 적용, 그러니까는 이제 사업을 벌인 거죠. 미국의 우편 시스템에서 손으로 쓴 우편 번호를 인식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미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미지 인식, 특히 숫자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1900년대 초반입니다. 1992년.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학기 때 아마 저희가 공부를 하지 않을까. CNN이나 RNN 뭐 이런 것들은 DQN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다음 학기 때 공부를 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이 2018년도에 튜링 어워드를 공동 수상을 했고요. 컴퓨터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튜링 어워드를 이제 받게 됐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도 하나 있는데 영상은 굳이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남으면 보려고 했는데 부족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제였던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제가 간단하게 수학적인 표현을 좀 더 공부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강의를 들을 때 수학적 표현식을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가지고요. 복습도 할 겸 공부를 따로 조금 더 자료도 찾아보고 해봤습니다. 아주 간단한 단순화시켜서
한 층에 한 개의 층만 있고요. 한 개의 층만 있는, 즉 각 레이어마다 뉴런이 한 개씩만 존재하는 모델을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맨 오른쪽이 이제 L번째 레이어, 그 다음은 L-1번째 레이어, L-2번째 레이어, L-3번째 레이어인데 L-3번째 레이어는 지금 제가 따로 표시는 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가중치와 바이어스 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오른쪽 상단의 괄호 안에는 이건 이제 그 지수가 아니고요. 네, 몇 번째 레이어냐, 네, 몇 번째 레이어를 연결해 주는 거냐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변수 A는 활성화 정도를 표현을 한 건데요. 활성화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던 이제 시그모이드로 일단은 적어놨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활성화 함수죠. 활성화 함수 안에 이제 WA 플러스 B, A는 이제 이 앞에 레이어의 활성화 정도에다가 가중치를 곱한 값, 그리고 그 바이어스를 더한 값, 이게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G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변수를.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G로 되고요.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쓰면 A는 시그모이드 G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최종 이제 저희가 비교해야 될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의 활성화 정도와 이제 최종 결과값을 비교를 해서 오차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 오차를 표현하는 코스트 펑션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제 코스트 펑션은 이제 이런 변수들과 관련이 있겠지만요. 저희는 이 두 레이어 사이에서의 코스트 펑션만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해서 C0로 표현을 했고요. A-Y의 제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면 이 두 개 레이어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요. 저희 코스트 펑션은 이제 결과값에 의해서도 바뀌겠지만, 결과값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활성화 정도가 얼마가 되냐, 활성화 정도가 어떤 값이 나왔냐에 따라서 펑션 값이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제 활성화 정도는 결국 시그모이드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선형으로 표현되는 G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이 G는 W, 그 다음에 B, 가중치, 바이어스, 그리고 이 전 레이어에서의 활성화 정도,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또 변화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이 코스트 펑션이 최소가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가중치의 변화로 코스트 펑션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할까. 어쨌든 이 위에 있는 값들이 변하면서,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값들이 중요하겠죠. 이 맨 위에 있는 값들이 변하면서 코스트 펑션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할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코스트 펑션을 미분해야 됩니다. 네, 코스트 펑션을 미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WL고, 죄송합니다. W에 의해서 W가 변할 때 어떤 값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할게요. W가 변하게 되면 C0도 변화하겠죠. 근데 이 사이에 중간에 W가 변하면 당연히 G 값도 변하게 될 거고요. G 값이 변하면 활성화 정도 값도 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변하면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변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편미분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라운드 W분의 라운드 C0는 라운드 W분의 라운드 G, 그러니까 W가 변할 때 G가 어떻게 변하는가, W가 변할 때 G가 변하는 정도, 그 다음에 G 값이 변하면 다시 A 값도 변하겠죠. G 값이 변할 때 A 값이 변하는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A 값이 변할 때 C0가 변하는 정도, 이거를 각각의 변화율을 곱해주면 저희가 알고 싶은 가중치의 변화가 C0를 얼마나 변하게 하느냐,
가중치의 변화가 코스트 펑션을 얼마나 변하게 하느냐, 네,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체인 룰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편미분값을 구해보면요, 뒤에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라운드 A분의 라운드 C0. 근데 C0는 이런 함수니까요, 여기에서 편미분을 하면 A0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전체 괄호에서 2가 빠지고요, 그냥 이거 그대로 나왔고 A 앞에 1이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편미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여기 앞에다가 2분의 1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편미분을 했을 때 2가 지워지도록, 네, 이렇게 저희가 배웠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냥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가운데 거 라운드 C분의 라운드 A를 계산할 건데요, 이 세 번째 식을 편미분을 하는 거죠. 시그모이드 함수 자체가 G에 대한 함수니까요, 그냥 시그모이드 함수 미분하면 됩니다.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자, 라운드 W분의 라운드 G, 얘를 미분할 건데요, 이제 그러면 W가 변수가 된 거잖아요. W가 변수니까 B는 상수로 날아가고 요게 미분값이 되겠죠. 그래서 가중치에 대한 코스트 펑션의 변화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중치의 변화를 구해봤으니까요, 가중치의 변화에 대한 걸 구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바이어스의 변화에 따라서 코스트 펑션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구해볼게요. 네, 방법은 동일합니다. 라운드 B분의 라운드 C0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가 바뀌게 되는데요, 라운드 B분의 라운드 G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라운드 B분의 라운드 G니까요, 얘만 변수고 여기는 다 상수 처리가 되니까 날라가겠죠. 그래서 근데 B는 그냥 요거잖아요. 제곱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걸 미분하면 당연히 1이 나오겠죠. 이렇게 1로 바뀌죠. 나머지 뒤에는 변한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전 레이어의 활성화 정도를 가지고도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앞에가 바뀌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A가 변수가 되는 거니까 W가 나오겠군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코스트 펑션의 변화량을 구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단순화 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각각의 레이어에 이런 뉴런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뉴런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앞 L-1 레이어에 있던 이 뉴런이 이렇게 하나, 이쪽 오른쪽 아래 하나, 그러면 이 활성화 정도가, A라고 하는 활성화 정도가 두 개의 뉴런의 활성화 정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수학적 식이 복잡해지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행렬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좀 이제 마무리를 정리를 하면 식은 좀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데, 수업 시간에 처음 들었을 때는 이 식이 무슨 말인가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순화 시켜서 한 번 더 해보니까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가지고 수학적 표현도 익숙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일 좋은 건 이제 이런 거를 파이썬으로도 뚝딱뚝딱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활성화 가중치에 대한 것만 적어놨는데, 가중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바이어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앞전 활성화 정도에 대한 거 다 각각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레디언트 기울기를 구하는 걸로 되고 행렬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음 학기 때 좀 더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